네, 북한이 개성공단 인력을 철수시켜라, 개성공단을 잠정 중단하겠다 선언을 했습니다. 네. 과연 이 운영 중단이 네. 폐쇄 수순을 걷는 건 아닌지, 정부가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그렇죠. 사실 개성공단 같은 경우는 경제적인 협력 차원을 뛰어넘는 상징적인 의미가 참으로 많습니다. 남북 관계에 있어서 최후의 보루다, 또 평화를 위한 완충지대다, 뭐 이런 역할을 충분히 해왔었는데, 그런 개성공단의 운영이 잠정적으로 중단된다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폐쇄까지 가기에는 한 단계 남은 것 아니냐, 뭐 이런 시각도 갖게 하는데요. 네. 이 시간 통해서 향후 한국과 북측의 행보라든지 이 개성공단 사태를 둘러싼 상황들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김지연 전문연구원이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일단 북한 문제의 현 상황부터 들여다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 건가요? 어제 김양건 대남비서께서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개성공단을 방문했습니다. 네. 대남비서가 직접 방문했다는 건 굉장히 이례적인 사건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더불어서 방문 이후에 같은 날 오후 5시쯤 북한은 이제 조선중앙 TV를 비롯해서 매체를 통해서 개성공단에 있는 북측 인력을 전원 철수시키고 그다음에 개성공단의 잠정 중단을 일방적으로 이제 통보를 했습니다. 네. 이로 인해서 우리 기업들이 이제 피해를 입을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고, 또한 우리가 개성공단 문제가 불거지기 전에 약 한 800명, 한 776명 정도 우리 기업 관계자들이 거기서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네. 현재는 한 470명 정도로 규모가 줄어들고, 그나마 오늘 한 77명이 한국으로 다시 되돌아오면 남아있는 인력도 더 축소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발표된 것처럼 이제 남은 그나마 잔여 인력도 상황에 따라서 단계적으로 이제 다시 들어오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서 우리 기업뿐만 아니라 어떤 개성공단 지금 상황이 많이 민감해져 있는 위기의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군요. 지금 김양건 비서가 방문 이후에 5시 넘어서 그런 발표를 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마음을 먹고 왔을까요? 아니면은 둘러본 뒤에 어떤 즉흥적으로 얘기를 하지는 않았을 텐데 말이죠. 예. 즉흥적으로라고 얘기하기에는 북한 사회에서 김양건 비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래도 이제 최고 지도자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한되어 있지 않을까 싶고, 그렇죠. 가기 전에 이제 내부적으로 어느 정도 논의가 있었을 거로 생각을 합니다. 다만 보고 나서 한 번 더 확인을 하고 들어가서 보고를 하고 최종 결정을 해서 발표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개성공단을 잠정 운영을 중단하겠다 한 것을 두고요. 시각이 좀 두 가지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거 완전히 폐쇄로 가는 것 아니냐, 이런 부분이 있고요. 하나는 잠정적인 운영 중단인 만큼 완전히 폐쇄된 건 아니다라는 시각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현재는 북한 측에서 공식적으로 얘기한 부분이 잠정 중단이지 폐쇄까지는 아니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일단 그 말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부분이 필요하고, 다만 이 북한 쪽에서 얘기한 게 분명 우리 측 태도와 어떤 얘기하는 상황에 따라서 향후 이제 폐쇄 조치까지 고려를 할 수 있다라는 걸 분명히 얘기를 했기 때문에 폐쇄가 100%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분명히 조심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현재 이게 뭐 폐쇄가 된다고 딱 믿고 그대로 또 진행하는 것조차도 우리 쪽에서 조심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잠정 중단으로 인식을 하고, 이에 따른 우리 입장에 어떻게 준비를 하는 게 좋을지를 고려하는 게 지혜로울 것으로 보입니다. 네, 사실 매년 북한에선 김일성 생일 전후로 이벤트가 있었는데요. 이번 북한의 개성공단 잠정 중단 선언 역시 북한의 유리한 협상을 이끌어내기 위한 전략이다, 이런 의구심도 드는 게 사실인데,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일부 언론이나 일부 분들은 이벤트 아니냐, 협상 전략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이제 협상 전략일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이벤트로 보기에는 다소 무리가 따른다고 봅니다. 2000년 이후에 북한이 이제 김일성 주석 생일 전후로 미사일이나 핵실험 이런 부분들을 감행한 사례들을 봤을 때, 실제로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2009년과 2012년 두 차례만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난 한 13년 동안의 기간에 있어서 2년 동안만 발사를 했고, 나머지 기간에는 일반적인 경축 행사나 내부적인 활동, 대외적인 활동만 했지 어떤 위협을 가하는 어떤 행동들은 하지 않았던 것들을 비추어 볼 때,
이 개성공단이 꼭 김일성 생일과 연관 짓는 북한의 어떤 이벤트로만 한정해서 이야기에는 다소가 무리가 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네. 다만 협상 전략이라는 차원에서 북한이 오랫동안 북미 대화를 요구해 왔고 현재 이제 핵 3차 실험이 있고 국제 안보리에서 2094라든지 대북 제재 조치를 취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대화의 돌파구를 마련하고자 하는 마음이 반영이 된 어떤 조치도 일부 반영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아무래도 그동안 발언들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존엄을 훼손하면은 폐쇄까지도 고려하겠다라든지 지금 사태 이후는 이 한국이 어떤 입장을 취하는가에 또 달라질 수 있다라는 부분을 봤을 때 분명 협상으로 좀 끌어들이는 부분이 보이는데요. 그렇다면 현재 대내외 소식통들이 좀 발표하고 있는 자극적인 기사라든가 발언들은 좀 자제를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좀 듭니다만 어떻습니까? 예, 그러니까 북한이 무슨 얘기를 했다고 그거에 대해서 지나치게 해석을 하든지 아니면 너무 이렇게 가볍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조심해야 될 부분이고 그래도 한 국가에서 어떤 입장을 대변하는 공식 그 채널을 통해서 발표하는 상황이면 그 입장을 그들로서는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입장에 대해서 그대로 일단은 받아들이고 우리가 거기에서 더도 아닌 덜도 아닌 어떤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이렇게 대화 창구를 만들기 위한 의도는 잘 느껴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점은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우리 시장 얘기도 좀 해봐야 할 것 같은데요. 개성공단 잠정 중단으로 산출할 수 있는 피해 규모도 참 상당할 것 같거든요. 유무형 피해 어느 정도로 진단을 해보실까요? 당장의 소유 기업 같은 경우에는 주문이 취소되면서 도산 우려도 있다. 그런 걱정이 든다는 얘기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예. 현재 그 기업들이 123개가 업주에서 그 기업이 지금 이제 들어가서 가동을 하고 있는데 그 개성공단 어떤 출입경 문제로 인해서 13개가 지금 일단은 그 철수하기로 결정하고 중단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제 일주일 정도를 지났을 때 그 우리 기업이 거의 다 이제 철수를 해야 된다라는 이제 사업이 불가능하다라는 어떤 전망까지 보이고 있는 상황이라서 피해는 굉장히 걷잡을 수 없을 거로 보고 특별히 이제 그 개성공단이 폐쇄됐을 때 산술적으로 대략 그 피해액이 얼마인지를 추정해 보면 대략 한 6조 원 정도로 엄청난 금액이네요. 그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예를 들어서 이제 기반 시설 조성으로 인해서 3,600억 정도, 그다음에 입주 시설 그 투자한 게 3,700억 정도, 국내 투자 시 생산 유발할 수 있는 금액으로 한 6,300억 정도, 정부 예산이 투입되는 게 1조 원, 그다음에 이제 대기업 투자 손실이 8,000억, 그다음에 그 국내 기업 간접 손실로 2조 8,400억 정도를 이제 합산을 해보면 최소 한 6조 정도의 어떤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고, 이거는 그 말 그대로 산실적인 규모이기 때문에 향후 이제 우리 기업이 개성에서 완전히 이제 철수해서 제3의 곳으로 이제 나간다고 하면 그때 다시 이제 재정착해서 재가동되기까지 들어가는 비용, 그다음에 한 1만 5천 명 정도 이제 근로자가 거기에서 해고돼서 새로운 직업을 찾아야 되고 이외에도 정치적이나 군사적 비용까지 포함하면 이는 가히 어떤 추정할 수 있다는 표현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금전적인 어떤 경제적인 부분에서 따져봐도 감히 또 상상할 수 없는 금액, 피해 금액이 예상이 되는데 사실 개성공단이 이 남북 관계에 있어서도 상징적인 의미가 상당히 컸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무형적인 부분에 있어서 받을 피해도 적지 않을 것 같다. 꼭 돈으로 환산할 수 있는 피해 말고도요. 어떻게 보십니까? 개성공단이 흔히들 마지막 보루라고까지 얘기를 하는데 그 연평도 포격이나 이런 우리가 어떤 충돌이 있는 상황에서도 개성공단은 계속 중단되지 않고 이어왔었거든요. 천안함도 그랬고 관광객 피살 사격 피격 사건 때도 그랬고요. 꾸준히 가동이 되었었는데. 가동이 되었는데 지금 개성공단이 중단이 된다는 것 자체가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산술적인 것뿐만 아니라 무형적이라는 게 남북 대화가 어떤 실제로 끊임없이 진행이 되어 왔던 어떤 통로 채널 역할을 했는데 그거조차 끊긴다면 마지막 이제 왜 우리 군사 채널 같은 게 지금 통신선이 다 전면 이제 끊어진 3월 말에 차단이 된 상태죠. 차단이 된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나마
통신선도 차단되고 우리 어떤 대화할 수 있는 창구까지 끊겨 있는 상태라 그 피해라는 거는 정말 말씀드리는 것처럼 어떤 네, 이 개성공단이 폐쇄될 경우 유형적으로나 또 이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무형적인 피해도 상당할 것이다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우리 정부가 어떻게 대비를 하고 있는지가 궁금하거든요. 대응책 어느 정도일까요? 참 쉽지 않은 고민인데요. 예. 뭐 정부 관계자분들께서 더 잘 하고 계시겠지만 제가 지금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는 입장을 대변하기는 쉽지 않고 다만 이제 우리 정부가 어떻게 이 상황을 바라보고 준비하면 좋을지 전문가적인 어떤 이제 식견을 조금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 개성공단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의미가 크기 때문에 이 상황이 안 좋아지면 국민들이 느끼는 불안감이라는 건 굉장히 클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정부가 이제 우리 국민이 느끼는 불안감을 최소화할 수 있는 어떤 그 노력들을 기울여야 되고 특별히 이제 언론들이 자극하는 어떤 발언들을 하는 거에 대해서 자제 협조 요청을 정부 차원에서도 한다면 지금 어떤 민감한 상황들이 더 극적인 부분으로 치닫는 부분들이 일단은 내부적으로도 조금 자제되지 않을까 싶고요. 뭐 또 개성공단 실제 입주 기업들이 이제 피해가 실제로 입고 있는 것들은 기업들 아닙니까? 그래서 기업들의 그러니까 이제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게 정부 차원의 뭐 지원 방향이 뭐가 있을지 내부적으로 이제 검토하는 부분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 말고도 뭐 우리 기업들이 실제로 수출이나 어떤 외국인 투자를 가지고 사실 우리 경제가 이제 그 성장이냐 뭐 아니면 후퇴냐 막 이런 것들이 결정짓는 요소들이 외국의 영향이 워낙 큰 상황이죠. 큰데 이런 한반도 안보 불안이 있으면 투자들이 실제로 다 빠져나가거든요. 중심이 큰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정부 차원에서 기업 차원에서 아무리 설득하는 것보다 정부 차원에서 어떤 해결책을 갖고 있다 아니면 어떤 차원으로 노력을 할 테니 너희들의 어떤 투자나 이런 것들이 철회되지 않고 어떤 같이 협조해달라는 어떤 그런 의사를 전달하는 것도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정부가 내놓은 입장을 살펴보면요. 지금 뭐 북한에서 요구하는 뭐 대화 재개라든가 뭐 특사 파견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북한이 먼저 통행을 정상화해라. 그래야만 우리도 어떻게 하겠다라는 서로의 입장 변화를 먼저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계속해서 이 상황이라면 결국 폐쇄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것 아닌가 이런 우려가 더더욱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너희가 먼저 그 폐쇄 조치를 했고 아니면 통행 제한을 했으니 너희가 먼저 풀어라라고 하는 건 우리 정부 입장으로서는 당연히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기업이 실제로 들어갈 수 있는 부분들이 차단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살펴보면 북한이 분명히 뭐 며칠 전부터 이렇게 어떤 그 경고 메시지를 분명히 보냈었거든요. 그리고 너희가 계속 어떤 이제 언론들을 차원에서 계속 어떤 자제를 하지 않으면 우리는 차단하고 근로자 철수시키겠다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사전에 얘기가 됐던 거기 때문에 입장의 차이는 있지만 만약에 이제 우리나라 정부도 우리나라를 대변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외교적으로 또 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또 주권도 있는 국가가 한번 국민을 생각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국민을 보호하는 게 1차 의무이기 때문에 그 말한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한 부분을 얘기했던 거기 때문에 일단은 해야 될 취할 부분은 취하고 이면적으로 또 우리 정부가 갖고 있는 다양한 어떤 외교적 협력 채널들을 이용해서 뭐 미국이라든지 중국이라든지 EU라든지 북한과 어떤 정치 경제적인 협력을 맺고 있는 국가들과 더불어서 어떤 협력 채널을 가동해서 어떤 이제 대화의 실마리를 찾아내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결국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내부적으로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사실 이 북한 문제는 우리 내부의 힘만으로는 해결하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 주변국들과 해결 방안을 같이 모색하는 과정이 필요한데요. 이 외교 채널과의 이 협력은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일단은 저는 크게 3가지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북한이 실제로 이제 어떤 경제뿐만 아니라 정치적 우호관계를 맺고 있는 가장 큰 국가가 중국이고 그다음에 또 북한이 오랫동안
요구해 왔고 원해 왔던 게 북미 대화입니다. 이로 인한 어떤 미국과의 관계 개선 네. 그리고 이제 실제적으로 북한이 그 어떤 경제 협력을 하고 있는 대상들을 보면 EU 국가들과의 경제 협력도 상당 부분 있습니다. 그래서 요 크게 세 가지 채널을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으면 하는데 실제로 어제 그 홍레이 중국 외무부 대변인은 공식적으로 한반도에서 어떤 전쟁이 일어나는 게 원하지 않는다라는 공식 입장이 이미 표명을 누구도 원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죠. 사실. 예, 그래서 그런 발표를 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중국에서도 북한의 어떤 자제를 제한하든지 어떤 그런 유도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도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우리 정부가 중국하고의 어떤 외교 관계도 있기 때문에 그 중국 정부와의 협력 체계를 어떤 좀 더 구체적으로 가동하고 그 이용해서 북한에 대한 어떤 대화를 이끌어내고 어떤 행동을 좀 자제하는 어떤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게 하나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한 그 홍레이 대변인 어제 얘기한 것처럼 현재 지금 대화를 풀 수 있는 중요 당사자 국가가 전 미국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중국하고는 북한이 뭐 경제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 계속 논의를 해왔고 협력을 맺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중국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지만 반대로 미국이 지금 북한이 계속 북미 대화를 요구했는데 그 대화가 계속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미국 차원에서 어떤 특사를 파견한다든지 아니면 대화를 시도해서 현재의 어떤 긴급한 상황을 조금 해소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전환시키는 노력을 하는 것도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EU 국가들을 보면 의외로 EU가 북한하고 중요한 어떤 경제협력국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뭐 독일이라든지 네덜란드 같은 경우는 주요 북한의 10대 무역 대상국으로 항상 이렇게 들어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라선시 투자 같은 거를 보면 이제 90년대 초반에 그 할 때부터 EU 국가들이 실제로 계속 북한의 어떤 투자를 해왔던 중요한 국가들 중에 일부이기 때문에 EU를 통한 어떤 이제 외교적 협력도 우리가 어떤 좀 준비해서 같이 나가자고 제안하는 것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주변국들 어떤 반응이라든가 입장 상황을 좀 전해주셨는데요. 좀 이런 부분도 여쭤보고 싶어요. 중국에서 끊임없이 자제를 요구해 왔지만 북한 측이에요. 북한 측은 연일 수위를 높여왔거든요. 또 미국 측 본토의 어떤 핵 공격도 불사하겠다라는 그 시사를 했었었고 그러면서도 미국과의 대화를 원한다라는 어떤 내면적인 의도는 알겠으나 지금까지 항상 한국을 좀 소외시키고 직접 대화하려는 의도가 많이 보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역시도 미국이 한국을 제외하고 북한과 단독으로 할 것 같지는 않고 모양새도 중요할 것 같은데 말이죠. 지금 서로 간의 언사를 이렇게 수위를 높여가고 있는 상황에서 향후 이 국가 간의 좀 관계라든가 어떤 부분이 좀 걱정이 되고 또 예측이 될 수 있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북한은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제 미국하고의 대화가 오랜 일종의 뭐 수건 사업이라고 표현하는 게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오랫동안 요구해왔던 원해왔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우리를 배제해 왔었죠. 근데 우리가 사실은 그 직접 대화가 진행이 되었던 시기가 있습니다. 그 시기를 보면 미국하고의 어떤 관계가 어떤 우리나라의 정부와 미국과 중국과 어떤 북한 요 사자 협력 플러스 2개 정도 더해서 6자 채널이든지 그게 이렇게 어떤 균형점을 가지고 얘기를 해왔는데 실제 우리나라가 그 대화가 지금 어느 순간 이제 단절이 돼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북한이 우리와의 대화가 진행이 어떤 매끄럽게 돼 있을 때 우리가 이제 미국에 대한 어떤 우호 국가로서 같이 한반도 문제를 논의하면서 동시에 우리의 우호국인 미국과도 어떤 협력 구축 체계를 좀 넓힌다는 어떤 전략을 가지고 대응을 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실제 우리와의 대화가 단절되면서 북한은 궁극적으로 원하는 게 미국과의 대화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와 단절이 중단이 되면 북한은 결국 돌아서가 아닌 직접적으로라도 하겠다는 입장을 계속 견지해 와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간과하지 말고 우리 차원에서 또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미국과의 외교적 어떤 그런 관계들을 적극 활용해서 대화 실마리 같이 풀어나가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일단 북한은 미국과의 대화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미국의 반응도 궁금하고 주변국들의 반응도 궁금한데 미국은 어떻습니까? 미국은 현재
공식적으로 북한과의 어떤 직접 대화를 시도하겠다라는 발표는 아직 않았습니다. 네. 다만 이제 며칠 전에 원래 어제로 이제 예정돼 있던 그 대륙간 탄도미사일 네. 그 실험 발사를 북한을 불필요하게 자극하는 행동으로 이제 생각을 하고 이에 대해서는 가급적 자제하겠다고 해서 그 발사를 일단 중단한 상태, 잠정적으로 연기한 상태입니다. 그럼 미국의 의중도 조금 살펴볼 수 있나요? 그 대목에서? 예. 그렇죠. 저는 이제 그렇다고 미국이 100% 네. 북한하고 대화를 하겠다 안 하겠다고까지는 얘기하기 어렵지만 네. 일단 미국 차원에서 한반도 문제가 불거지고 여기에 어떤 전쟁이 발생한다고 했을 때 미국 차원에서도 분명히 고려해야 될 부분이 상당한 부분이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굳이 구태여 북한을 자극해서 한반도를 더욱더 위험으로 내모는 거는 좋지 않겠다고 생각해서 조금 더 지혜롭게 처신하려고 네. 하는 부분이 반영된 거라고 봅니다. 예. 지금 현재 이 해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은 지금 워낙 극단적인 상황으로 가기보다는 좀 달래면서 대화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리고 특사 파견도 여러모로 모양새 잘 꾸려서 보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정부에서 일단 처음부터 카드를 다 내보여 줄 수는 없는 것이니까 묘수를 좀 생각하고 계시겠지만 지금 전문가들 사이에서 그 입장에서는 좀 어떤 방법이 그나마 조금 힘을 얻고 있는지 말씀 가능하실까요? 힘을 얻고 네. 있다는 거는 일단은 대화 실마리를 이제 우리 쪽에서 계속 풀어나가야 된다라는 거는 전문가들의 어떤 전반적인 의견인 것 같습니다. 네. 방식이 문제군요, 그럼. 방식이 네. 문제입니다. 이제 우리가 어떻게 기회를 네. 마련을 해서,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북한이 네. 정말 전쟁을 결의를 해서 전쟁을 하기로 이미 100% 결정을 했다면, 저는 지금 북한이 이런 폐쇄나 이런 얘기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실제로 이제 여러 가지 정황을 보면 3월 이제 보면은 3차 핵실험 이후에 네. 한반도 위기가 이제 고조되는 상황에서 김도준 북한의 조선관광총국국장이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네. 중국으로 방문을 했습니다. 더불어서 18일 같은 경우는 지난달 18일 같은 경우는 평양에서 전국 경공업대회가 열렸는데 이게 네. 거의 10년 만에 열렸거든요. 네. 만약에 북한이 정말 전쟁을 생각하고 준비한다면 네. 굳이 경공업대,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어떤 내수 경제를 도모할 수 있는 방법을 논의하고 이런 자리가 굳이 얘기가 있을 필요가 있을까 싶습니다. 특별히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경공업 대회에서 육성 연설을 통해서 내부적으로 경공업 발전에 역량을 집중해야 된다고 발표했다는 점이나 북한이 지금 김일성 101번째 주석 생일을 준비하면서 특별히 상트베르크부르크에서 어떤 외부 국가 다른 국가들과 네. 어떤 협력해서 어떤 생일 준비를 준비하고 있다는 점들을 보면 네. 북한이 전쟁을 100% 결정해서 지금 진행하려고 하는 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북한도 아무래도 전쟁을 하면 우리뿐만 아니라 그쪽도 피해가 상당한데 네. 굉장히 이제 신중해야 되는 입장임을 인식을 하고 지금 뭔가 해결할 수 있는 어떤 이제 기회를 계속 모색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서 우리가 그렇다면 그런 차원에서 어떤 대화를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제시하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네. 일단 대화로 풀어나갈 방안을 찾는 게 급선무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사실 북한의 행보를 예측하는 게 가장 어렵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애를 먹고 있는데 이 북한의 행보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일단은 지금은 긍정도, 부정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현재 상황은 북한이 이미 이제 전쟁의 가능성까지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실제로 우리의 어떤 대화 채널이었던 개성공단까지 중단시키고 근로자들 철수시킨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죠. 현재로서는 분명히 위험한 상황인 거는 맞습니다. 네. 그러나 이제 다만 북한이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 쪽에서 어떤 자극적인 발언들을 좀 자제를 하고 그리고 주변 국가가 중국이나 미국이나 말씀드린 것처럼 협력을 맺고 있는 EU 국가들이 그 어떤 중재안을 찾아서 같이 대화를 시도한다면 네.
분명히 우리나라의 어떤 한반도 위기는 완화되는 방면으로 어떤 진행이 될 거로 보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반대의 경우 지금 상황 같이 그대로 그냥 북한의 어떤 경고나 어떤 내용들에 대해서 무시를 하고 우리 쪽에서 계속 자극하는 발언들을 하고 주변 국가들이 대화를 시도하지 않으려고 할 때 글쎄요, 한반도 위기는 더욱더 극한 상황으로 치닫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 좀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북한의 도발이라든가 강도 높은 발언은 기존에도 계속 돼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의 상황과 기존의 상황을 똑같이 봐서는 안 된다. 뭔가 좀 다른 부분이 있다라는 시각도 있던데요. 예. 북한은 일단은 얘기를 하면 그거에 대해서 의중을 분명히 표현을 한 거기 때문에 뭔가의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번 같은 경우는 얘기를 하고 정말 그 다음 상황이 마지막 상황으로까지 계속 뭐 예를 들면 외교관들을 다 철수시키라는 어떤 권고 조치를 한다는 둥 아니면은 실제로 근로자를 다 철수시켰다고 결정을 해서 통보를 한다는 둥 마지막까지 가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도 분명히 강경 발언을 했지만 이번 같은 경우는 행동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 단계로까지 계속 연결이 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의 설명이 그닥 허위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실질적인 행동으로 옮겨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다른 부분이 있다. 조심해야 된다는 말씀이군요. 네, 북한의 개성공단 잠정 중단 선언 이것이 폐쇄 일로를 걷는 건 아닌지 현 상황 점검을 해봤고요. 정부의 대책 또 향후 북한 행보까지 전망 들어봤습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김지연 전문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